네, 안녕하세요. 본치한의원 원장 이뭉진입니다. 오늘은요, 현재 그 사망률이 3-4명 중에 꼭 1명꼴로 이제 암으로 많이 돌아가시는데, 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암은 난치질환인 만큼 예방이 최우선인데, 그 예방에 대해서는 먼저 암과 대사질환 그 동영상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이미 암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치료 전략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암 치료 전략의 핵심 이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만성염증 질환의 어떤 그 질환 병리의 최종적인 어떤 종합산물이 바로 암인데요. 또 암이 조금 더 안 좋게 되면 암의 뿌리 세포인 암줄기까지 이렇게 암줄기 세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암이 제일 잘 발생되는 환경이 저산소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저산소로 하나의 이제 암세포가 한 400만 개 정도로 이제 증식되면 저산소 구역이라는 어떤 그 영역이 형성이 되는데요. 보통 요 저산소 구역은 이제 모세혈관으로부터 한 150에서 한 2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반경 그 이상의 어떤 지역에 이제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암 CT라든가 이런 어떤 검사상으로 이제 보이려면 보통 한 1g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요. 근데 이제 1g 정도면 암세포가 보통 한 10억 개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400만 개 정도만 증식돼도 저산소 구역이 형성이 되면서 암줄기 세포가 형성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암이 따라서 이제 발견된 거의 모든 암의 한 1-2% 정도는 이미 방사선 항암제 치료에도 불응한다는 게 뭐냐면, 방사선 항암제 치료도 그 치료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불응하는 암줄기 세포가 이미 한 1-2% 정도는 형성이 돼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공격적인 수술, 지금 현대 3대 표준 치료법인 공격적인 수술이라든가 방사선 항암 치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보통 암세포는 이제 죽어서 크기가 많이 줄거든요. 근데 이 암세포의 뿌리가 되는 암줄기세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3대 표준 수술 방사선 항암제 치료에 불응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미 모든 암에는 발견될 때 벌써 한 1-2% 깔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암줄기세포가 잔존하여 결국은 암세포는 죽기 때문에 이 수술 3대 치료를 하게 되면 크기 사이즈가 많이 우선 가시로 줄어드는데, 다시 수개월에서 1년 정도 오게 되면 다시 커져서 재발암이 되거나 전이하는 악성암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수술 방사선 항암제 치료하면서도 반드시 암줄기 세포의 치료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을 충분히 세워야지 암 치료가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암도 보면은 암이 전이하는 암이 있고, 애초부터 아예 전이가 잘 안 하는 암이 있대요. 근데 이제 전이를 잘 하는 암은 이 전이가 보통 2mm 어떤 크기가 한 2mm 사이즈 때부터 이제 전이가 이제 시작된대요. 근데 보통 CT 검사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아까 g으로 얘기했다 한 1g 이상이었지만 보통 한 5mm 이상이 돼야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미 검사상으로 되면 이게 벌써 전이를 이미 전이된 상황이 이미, 그래서 전이암의 어떤 그런 속성을 가진 암들은 이미 전이가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원발암에서 이제 엔도스타틴이라든가 아니면 엔지오스타틴이라는 어떤 그런 물질을 분비해서 원발암 외에 전이된 부위에 대한 어떤 전이소의 암들은 성장을 억제를 한대요. 근데 왜냐면 원발암에서 이런 엔도스타틴이라든가 엔지오스타틴 이게 뭐냐면 바로 암의 전이된 부위의 암을 억제하는 어떤 그런 억제 물질들이거든요. 근데
그 원바람을 갖다 제거를 하게 되면 이런 물질이 분비하는 이런 물질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이암 어떤 다른 부위로 전이된 암이 7, 8배의 속도로 갑자기 확 쑥 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국 뭐냐면 흔히들 왜 요새 그 암 조기 발견에서 제일 성공률 높은 게 조기 발견해서 수술로 하는 게 제일 암의 어떤 성공률이 높잖아요. 근데 암 수술을 하더라도 이미 전이암이 벌써 2mm 때부터 이제 전이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 후에도 이 전이에 대한 전이된 것들에 대한 어떤 전략을 짜서 그거를 막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면역 치료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면역 치료를 꼭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 하나 드리고요. 보통 이제 우리 줄기세포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산소 구역에서 많이 발생되는 게 첫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양의 어떤 결핍인데 바로 엽산이라든가 콜린, 메티오닌 등 같은 영양 결핍이 있을 때는 바로 그냥 암줄기세포로 바로 진행이 돼서 악성암으로 된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경우는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성의 암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거의 암줄기성 암으로 간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B형이나 C형 그 감염인데 감염 바이러스성 간암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헬리코박터 바이러리온 또한은 그 바이러스성 자궁암 이런 것들은요 거의 그냥 바로 감염에 의해서 바로 암줄기성으로 바로 시작된대요. 그래서 보통 저산소 상황하고 이 엽산콜린 어떤 메티오닌 이런 영양 부족 상황하고 바로 감염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어떤 그런 암종일 때는 바로 암줄기세포가로 진행이 된다는 거 이렇게 하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육종암이라든가 그 다음에 백혈병이라든가 신장암은 원래부터 100% 암줄기세포라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암줄기세포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3대 표준 치료 있죠.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치료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중 음성 유방암이라는 게 있는데 요것도 한 60%가 암줄기세포로 구성된 암이라 되게 이제 유방암 중에서는 상당히 난치암이거든요. 그런 거 하나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개 이제 암이 후성 유전적인 어떤 생활습관성이고 바로 그게 대사성이잖아요. 그런 암이 보통 80%고요. 정말 선천적인 어떤 유전적인 암은 20% 이하라 그래요. 예, 그런 것도 하나 좀 참고하시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표준 3대 표준 암치료법의 어떤 대안이라든가 또는 통합적 치료법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 3대 표준법으로 모든 암이 다 정복이 충분히 만족할 정도로 정복이 되면 이런 어떤 대안이라든가 통합치료 방법의 어떤 이해가 필요 없을 건데 현실적인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일단은 암세포는 수술, 방사선, 항암제 치료에 반응을 하지만 그러니까 암세포는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의 모든 암에 존재하는 1, 2%의 암줄기세포는 방사선 항암제 혹은 요새 화학독성 항암제 말고 뭐 분자표적 항암제니 그 다음에 항암 면역 표적 치료제니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데에도 불응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암 치료에 지금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재발 전이가 되면 더욱 이제 악성의 암으로 진전하여 고비용 대비 효과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100% 약체 내성이 반드시 생기고요. 그 다음에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은 현재의 모든 최첨단 암치료, 항암치료요법의 한계를 드러내게 한다는 게 바로 이 암줄기세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래서 재발이 잘 되고 또 악성암이 되는 거는 전부 줄기세포 암 때문이구나. 암세포의 뿌리가 되는 암줄기세포 때문이구나. 근데 불행한 거는 그런 암줄기세포가 지금 현대 표준 항암 치료법만 아니라 최첨단 모든 치료법에 거의 불응한다는 얘기. 그래서 지금 연구 비용 많이 들고 연구 시간 투자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암 치료 효율이 한 20, 30%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바로 그거고, 또 모처럼 처음에는 듣는 것 같은데 거의 표적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들 이래 하게 되면
100% 약제 내성 생겨서 나중에는 또 약을 또 바꾸기도 하고, 나중 자꾸 그렇게 바꾸다 보면 나중에 아예 이제 약 자체가 또 적응할 수 있는 약물이 없어지는 이런 또 한계성을 갖거든요. 그래서 고비용 대비 효과 제한적이라는 얘기 꼭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부작용은 특히 그 항암 독성, 세포 화학 독성 항암제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거의 모든 암의 발생에 관여하는 또 하나가 이제 문제가 왜 3대 표준 항암 치료가 왜 한계가 또 왜 있냐면 거의 모든 암의 발생에 관여하는 분자 생물학적인 세포 신호 전달 경로가 시스템 생물학적인 분야가 새로 생겨날 정도로 소셜 네트워크를 SNS를 이루어 많이 관여하기 때문에 몇 가지 분자 표적 타켓하는 치료 방식, 그걸 핀셋 타켓법이라고 그러죠. 그거 갖고는 치료제 연구 개발의 시간 소요라든가 이래서 보통 이 항암제 하나 개발되려면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또 비용도 엄청나게 한 몇십억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대비 원칙적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내도 원칙적으로 타겟팅 하나만 하는 이런 거 갖고는 원칙적으로 역부족이라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꼭 어떤 대안이라든가 통합치료의 어떤 필요성이 이런 어떤 기존 항암 치료 방법을 좀 극복하고 또 함께해서 상승시켜줄 수 있는 이런 대안이라든가 통합 치료법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보통 분자 생물학 분야에 아주 대가거든요. 그 다음에 암 교과서를 쓸 정도로 아주 저명하신 분인데, MIT 공대 생물학 교수이신 그 로버트 와인버그 박사님께서 앞으로는 그 기존의 어떤 3대 표준 항암약품은 실패했다 하고 선언을 하고요. 보통 그 천연물질 사용이 암 치료의 대세가 될 것을 예견하셨고,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대라든가 어떤 그런 하버드 의대를 위시해서 30여 개의 대학에서 표적 치료제,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개발된 표적 치료제죠. 그거와 한약 성분과의 통합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그 치료 효과가 2배 내지 3배, 또 단순하게 어떤 수명 연장이라든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까지도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올 정도로 통합치료의 우수성을 입증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당연히 독일이라든가 일본 같은 데서는 또 보완 대체의학 분야가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방법 갖고 다 해결됐으면 이런 거가 필요 없었을 건데, 이거 갖고 너무 한계가 많으니까, 치료에 어떤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걸 훨씬 더 수준을 갖다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연구가 필요했겠죠. 네,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좀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갈 건데요. 암줄기세포의 천연물 유전자 분화요법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타켓 다중표적하는 천연물 표적 치료제. 요거를 예를 쭉 종류가 예시할 건데요. 일단은 암줄기세포는 암세포로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로도 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피라든가 황금, 이거 저희 한약재거든요. 그 다음에 상백피, 자근 등의 천연물 한약재 복합 축축물인 BRM270이라는 이런 어떤 성분이 있거든요. 이걸 활용으로 해서 암세포나 정상세포로의 분화를 유도하여 암줄기 세포성 암에 활용하는데, 바로 이를 천연물 유전자 분화요법이라 한다. 그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암줄기 세포를 다시 분화를 유도하게끔 하는 천연물 물질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요거를 바로 유전자 분화요법. 왜냐면 그 암줄기 세포를 분화시켜야 정상세포로도 되고, 또 그 암세포로 분화가 돼서 이 암세포까지 단계가 오면 그다음부터 항암 수술, 항암 방사선이 듣잖아요. 그러면 그 현대 그 3대 표준법이 또 듣는 단계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유도해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 분화요법인데, 그래서 BR270의 어떤 그 핵심 기전은, 그러니까 암줄기 세포를
저기 정상세포 내지는 암세포로 이렇게 분화를 유도해주는 그 천연물 물질이 대표적인 게 바로 BRM270이거든요. 근데 이 BRM270의 핵심 기전은 뭐냐면 염증과 암줄기 세포를 유도하는 NF-kappaB, 제가 많이 얘기했죠. 이 염증의 어떤 그 마스터 스위치, 그래서 NF-kappaB와 또 유전자 린28의 신호를 억제하고 또 세포, 줄기세포에서 어떤 체세포라든가 성체세포 분화를 유도하는 마이크로 RNA 레7을 활성화해서 암줄기세포를 정상세포로 유도한다. 그러니까 요 약물을 쓰면 줄기세포가 요런 기작들에 의해서 이제 암치료, 그러니까 기존 3대 표준 치료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암세포라든가 아니면 아예 그보다 더 좋은 정상세포로까지 분화가 유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천연물을 통한 유전자 분화 요법이라고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요게 이제 BRM270이 그런 게 하나 또 있고요. 하나는 또 이제 뭐가 있냐면 발효인삼인 홍상 성분 중에 하나인 RG3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RG3 물질이 장내 미생물 유산균에 의해서 발효가 되면 RH2라는 성분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데, 바로 이 RH2 성분이 많을수록 근데 그게 어느 때 맞냐면 인삼을 유산균으로 발효한 흑삼에 많이 들어가 있대요. 근데 이 성분이 바로 다량 이제 흑삼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마이크로 RNA 128을 갖다가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암줄기 세포를 발현시키는, 바로 그러니까 암줄기 세포를 유도하고 형성시키고 발현케 해주는 BM1이라든가 CSF1이라든가 린28A라든가 나노그라든가 그다음에 KLF4라든가 또 이제 스테3 요거 많이 나왔죠. 프로테인 스테3 또 프로테인 액트 등 요거 이제 증식 신호고 요거는 염증, 대표적인 염증 신호였죠. 이런 것 등의 6개 유전자 신호를 끄게 해서 바로 암줄기 세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BRM270과 인삼 속에는 RG3 요 성분, 핵심 성분을 하는 그 바로 흑삼이 바로 그 암줄기 세포를 갖다가 그 원천적으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나름대로 천연물 표적 치료제라는 뜻이고요. 네, 다음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 저번에 내가 이제 한번 설명드렸죠. 사르크르하고 NF-kappaB가 있는데, 라스, 요게 이제 NF-kappaB는 염증을 유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린28을 이제 활성화시키면 줄기세포, 요게 이제 린28이 바로 줄기세포를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하고 반대되는 게 바로 레7이거든요. 요 레7은 바로 줄기세포를 정상세포로 분화를 시켜서 체세포의 각 심장은 심장세포, 뭐 간엔 간세포, 줄기세포에서 간세포도 되고 심장세포도 되고 그다음에 근육세포도 되고 이렇게 분화가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 분화를 유도해 주는 게 바로 이 레7이거든요. 근데 그 반대작용하는 게 바로 린28. 체세포가 분화가 된, 원래 이제 분화가 된 거를 다시 줄기세포 쪽으로 되돌리는 게 바로 이런 물질들이거든요. 이 NF-kappaB하고 연결되면서. 그래서 암줄기 세포 할 때는 이 신호들을 꺼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분화를 유도하려면 바로 그 어떤 마이크로 RNA를 활성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그래야 이게 활성화가 돼서 라스라든가 이것도 되게 암유발 그 신호 전달 시그널링이거든요. 이것도 억제하게 되고, 또 IL6, NF-kappaB하고 염증 과정을 억제를 시켜야 돼요. 왜냐면 NF-kappaB하고 염증이 자꾸 진행이 되면 얘네들이 활성화되면서 자꾸 암세포에서 줄기세포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저상조 상태로 넘어가면서 줄기세포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암은 줄기세포 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거는 악성암이고, 전이 재발되는 바로 주 원인들이 줄기세포가 아직 잔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악성암이 되고 전이 재발암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 이 관계를 컨트롤하는 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IL6 스테3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뭐 바로 줄기세포 형성되고, 그 다음에 세포가 성장 쪽으로만 자꾸 일변도로 가게 되면 암증식 팍팍팍팍 되는 신호들이라는 거. 그래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BRE-270의 구성 성분이 청피, 황금, 상배초, 작은 네 가지를 기초로 한 기타 뭐 상황에 따라 이제 추구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이런 복합 축출물인 BRE-270의 작용 기전, 아까 지금 바로 앞에 PPT에 설명했지만, 여기 보면 NF-kappa비를 억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줄기세포를 분화를 유도한다는 거 핵심 내용 했고요. 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도 보면 BRE-270은 최종 정리한 건데, BRE-270은 선택적이고 새로운 항암제로 사용될 수 있다. 이제 근데 이제 그거 얘기했지만 BRE-270은 NF-kappa비라든가 여러 가지 요게 이제 뭐 옥두보니, 그 다음에 CDK 뭐 이런 것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암줄기세포를 갖다 유도해주는 여러 가지 그런 유전자 내지 단백질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전들에 대해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에크트, 그래서 왜 증식신호 대표적인 mTOR, PI3K, 인슐린 유사성장인자 들어오거나 혹은 인슐린이 그 수용체 결합되면은 그 PI3K, 에크트, mTOR 뭐 이런 신호 계통이 있었죠. 정식 신호거든요. 대표적인. 그 다음에 NF-kappa는 대표적인 염증 신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윈트, 이거는 바로 암줄기 세포를, 햇지오고 윈트, 이런 것들은 바로 암줄기 세포를 유도해주는, 신호 전달, 수용체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줄기세포 쪽으로 가는 이런 것들을 다 억제를 시켜준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앵커젠, 이거 온코젠이 ON이 빠졌네요. 이게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천연물 표적 치료제는 표적 항암제처럼 암 조직 검사나 혈액 검사를 통하여, 요새 요 검사를 뭐냐면 NRS라고 차세대 염기서열 뭐 검사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로 하면 이제 암 조직 검사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 암은 어떤 유전자 변이가 있고, 그 다음에 종양 표시자가 어떤 암에 종양 표시자가 있는구나 하는 거를 다 검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천연물을 쓰는데, 민간요법하고 다른 건 뭐냐면요. 민간요법은 그런 어떤 암에 대해서 이 암이 어떤 암인가를 충분히 그 분자 어떤 생물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일단 종류를 분류를 하고, 그럼 거기에 가장 유효한 표적이 어떤 성분이 필요한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방법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그 표적 치료제 대신에 그 성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천연물들을 선택을 해서 이제 천연물 자체로 멀티 타겟팅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대의학의 표적 치료제 단일 모노 표적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 좀 더 커버할 수도 있고, 대신에 또 자연요법처럼 단순하게 어떤 민간요법처럼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거하고는 훨씬 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이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제가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검사를 통하여 밝혀진 암 표지 단백질과 유전자 등을 파악하여 그것을 표적하는 성분을 많이 함유한 천연물 한약제 등을 활용하여 암에 맞춤식으로 치료하는 멀티 타겟팅 치료법이다. 이제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게 되게 효율적이라는 뜻이에요. 뭐냐, 한약이 좋은 건 알지만 좀 더 효율을 높이려면 현대 과학의 어떤 방법과 같이 결합이 됨으로써 훨씬 더 한약을 갖다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다는 뜻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또 현대 어떤 3대 치료, 항암 치료법의 한계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훨씬 더 나름대로 유효성이 좋다는 얘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유방암의 경우는 일단 유방의 종류가 이제 보통 에스트로겐 호르몬 양성인 그 암이 있는데, 요게 이제 단순히 에스트로겐 호르몬만 양성인 유방암을 갖다 루미날 뭐 A형 혹은 이거 한물 내강 A형이라는데, 요런 내강 A형 그 유방암이라 그러거든요. 그거는 보통 이제 보통은 현대 치료법은 타목시펜이라는 약을 통해서 이 에스트로겐이 과잉 자극되지 않도록 이렇게 억제를 해주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쓰면 바로 또 내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성이거나 혹은 또 잘 안 맞아 부작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부작용과 한계를 커버하기 위해서 제니스테인이라는 어떤 물질이
바로 이거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천연물 하작 표적 치료제 성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이거를 대신 커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면 바로 제니스틴이 콩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청국장, 콩 중에서도 발효된 게 제일 좋거든요.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그만큼 흡수율이 좋고, 흡수율이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체 작용성이 클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갈근에 많이 들어서 그래서 요거를 대신해서 요 타목시펜의 표적 치료 대신에 얘를 대용해서 천연물 표적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에스트로겐 양생에다가 또 허투 양생까지, 그러니까 요거 플러스 요거까지 온 그런 유방암을 갖다 루미날 B형이라고 그러고, 그 내간 B형의 유방암이라 그러고, 또 요 허투 양성에는 또 위암도 또 가끔 이제 허투 양성이 있대요. 근데 보통 기존에 이제 항암 표적 치료제는 허세틴이라는 표적 치료를 쓰는데, 요거 갖고 또 요게 별로 이렇게 유효성이 3개월 내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한계일 때 또 대신할 수 있는 게 이제 에모딘이라는 성분인데, 요거는 이제 알로에, 대왕, 호정근이라는 것들이, 호정근이 많이 들어가 있어 이거를 병행 내지 혹은 대신 사용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IGF-2라는 악성암인데, 제가 왜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IGF 뭐 그런 얘기 했었죠? 이게 또 악성암이거든요. 왜냐면 이 성장인자가요, 왜냐면 성장인자이기 때문에 암세포도 축축축축 자라나게 하기 때문에 이게 악성암이, 요게 이제 또 양성이면, IGF-2의 어떤 양성이면 또 악성암이 되거든요. 근데 요 악성암을 커버할 수 있는 게 바로 퀘르세틴이라는 물질인데, 그러니까 악성암의 신호를 끌 수 있는 물질이 바로 퀘르세틴인데, 요게 민들레, 엉겅퀴, 양파 껍질이 많다는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암 억제 유전자 P53 변이로 또 양성이 될 때 암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레스베라톨이라는 어떤 물질이 유효한데, 이거를 억제하는데 유효한데, 바로 레스베라톨은 알로에, 포도 껍질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퀘르세틴 아까 얘기했죠. 민들레, 엉겅퀴, 양파 껍질을 있지만, 양파 껍질, 그 다음에 근데 요 양파 껍질은 또 열에 강하기 때문에, 특히 양파 껍질 그 겉껍질 빨간 거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거기에 퀘르세틴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열에 또 다행히 이물질이 강하기 때문에 뭐 볶고 튀기든 뭐 어쨌든 끓여 먹든 뭐 하든 상당히 유효하다는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또 이제 P53 그 양성일 때 유효한 성분인데, 녹차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커큐민 알죠? 이 커큐민 되게 아주 엄청 그 중요한 물질이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울금이라든가 강황 이쪽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셀레늄이라는 게 또 이제 P53을 억제하는데 바로 효모 속에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포라판이라든가 인돌3 카비놀이라는 어떤 성분이 있는데, 이거는 또 브로콜리라든가 양배추, 케일 등 십자가 식물에 많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녹즙을 하루에 뭐 한 두세 잔 이상 이렇게 먹게 한다든가, 또 혹은 야채 스프를 활용을 해서 이 P53의 어떤 유전자 변이를 커버를 할 수 있다는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중 음성 유방암, 아까 내가 유방암 중에서도 이제 3중 음성 유방암인데, 이 3중 음성 유방암이 뭐냐면, 요 ER이 뭐냐면 에스트로겐이거든요. 그 다음에 PR이 뭐냐면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호르몬들이에요. 그 성호르몬, 여성 호르몬들. 그 다음에 또 허투, 아까 요거 허투 나왔죠. 요 세 가지의 다 음성, 이게 양성일 때는 뭐 에스트로겐일 때는 아까 타목시펜이라든가 뭐 각자 그 표적하는 물질들이 있었죠. 근데 그거 자체가 표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특히 어떤 음성으로 표현이 안 됐을 때, 그럴 때 3중 음성 유방암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기저세포 유사암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 암들은 대개 뭐냐면 육종암하고 거의 성질이 비슷하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60%가 암주기세포암이라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거 아까 이렇게 표적 같은 걸로 치료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수술해도 수술발도 안 되고, 그다음에 방사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불응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럴수록 자주 뭐 표준 치료에 불응할수록 악성암입니다. 그리고 진행성암이 되고 그렇게 되고. 근데 이렇게 이제 3중 음성 유방암도요, 되게 이제 또 이런 게 또 많이 드러낸데요. 콕스트 PG2 IL6 염증 경로 있죠. 이 염증 경로가 심해지면 또 이쪽으로 가는데,
바로 요게 뭐냐면 결국 줄기세포를 유도하는 경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점점 신호가 왕성해질수록 결국은 유방암이 점점 줄기세포암으로 바뀌면서 삼중음성 유방암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또 다행히 요거를 억제하는 게 우리 보통 바이칼린이라는 성분인데 그게 황금 속에 많아요. 우리 황금 이것도 한약재입니다. 그 황금 골드 같은데 진짜 골드 진짜 황금인데 진짜 아주 약재로서 귀해요. 그래서 바이칼린 황금, 그 다음에 커큐민 강황, 또 청피가 이걸 커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바로 요 성분들이 뭐냐면 황금, 청피, 아까 BRM270이 구성 성분이었죠. 그래서 그쪽으로 그 BRM270이 암줄기세포를 커버할 수 있는 어떤 복합 천연물로서 연구가 되고 인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얍과 태즈 경로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종양 면역 억제를 해주는 PD 라이간드 1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PD 라이간드 1이 뭐냐면요, 암세포에서 요게 발현이 되면요, 그 사례 T세포라고 CTL이라는 그 T세포 중에 암을 공격하는 CTL 세포가 있거든요. 걔를 갖다가 걔 PD라는 그 수용체가 있거든요. 걔하고 이렇게 결합을 시켜갖고요, 요 PD가 뭐냐면 프로그램 데스, 그러니까 예정된 죽음을 갖다 촉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아주 영리한 게 뭐냐면 자기 그 세포 밖으로 얘를 갖다 싹 이렇게 표출을 시켜 갖고요, CTL 사례 T세포가 이렇게 와서 이제 요걸 내가 죽일 건지 살릴 건지 촉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 촉각이 봐도 PD라는 그 어떤 수용체 촉각인데, 그거를 딱 되는 순간 얘가 딱 결합되면요, 얘가 뭘 하냐면 T세포를 딱 자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암의 면역을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는 게 보통 면역 항암 표적 치료제 뭐 옵디버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바로 요거를 갖다 요 관계를 갖다가 이제 요 관계를 갖다가 개선을 해서 면역세포가 다시 득기해서 암을 공격하게 하는 원리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요런 경로를 갖다가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에피진이라는 천연물 속에 에피진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요게 또 금은화, 파슬리, 권백, 고시풀. 요 권백이 뭐냐면 부처손이라는 그 약초거든요. 그리고 이 고시풀이 바로 목화씨, 그 다음에 묘화씨로 하는 면허자라는 거, 요런 데 많이 있대요. 그 다음에 그래서 또 백혈병의 경우는 이게 암줄기 세포성인데 보통 이제 림프구성하고 골수성으로 이렇게 나눠진대요. 근데 이제 백혈병의 중요한 거는 PDGF라는 골수성 유래 성장인자를 억제하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바로 근데 요거를 억제하는 게 이제 글리백이라는 그 치료제였거든요. 항암 치료제였는데 요 성분이 또 들어가 있는 게 우리 한방에 후박이라는 거 있는데, 이게 바로 조절 T세포를 억제해서 이 백혈병에 대응을 한다는 얘기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대개 암은 이제 염증성이 암이 많은데, 보통 위암, 간암, 혹은 폐암, 대장암, 췌장암, 담도암 이런 것들이 대개 이제 염증성인데, 염증성 암은 제일 중요한 게 항산화 물질로 염증을 갖다가 이렇게 제압을 해야 되니까 레스퍼라토롤이 중요한데, 여기 이제 알로에 들어가 있고, 또 좀 반복됩니다. 카테킨 녹차, 독차인데 이게 녹차입니다. 커큐민 강황, 셀레늄 효모, 그 다음에 설파라판, 바로 십자화가 성물,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 요거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엽산도 되게 중요한데, 바로 베타카로틴, 엽산은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린,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줄기세포가 엽산, 콜린, 그 다음에 메치온이 부족하면 또 줄기세포로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간암 같은 경우 이 베타카로틴을 잘 쓰게 되면 간암이 줄기세포로 안 넘어가게 돼서 악성에서 많이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런 물질을 이용한다는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린 같은 경우는 씨앗이나 견과류, 계란, 요게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치오닌은 이제 아미노산이니까 아미노산 많이 보충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암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표적치료 넥사바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 대신할 수 있는 게 바로 베타카로틴인데, 바로 녹황색 야채에 많다는 얘기하고요. 그래서 요게 되면 간 암줄기 세포를 암줄기 세포를 억제한다는 얘기는 간의 그 악성을 막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치료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모하고 알로에도 많이 이렇게 활용한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대장암의 경우는 이제 특히
EGFR 양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EGFR이 뭐냐면 상피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가 양성이거든요. 근데 기존에 이제 세투시맙이라든가 어비투스라는 그 항암 표적제를 썼는데, 요것도 또 한계가 있어요. 내성도 생기고, 그래서 연장 효과가 보통 뭐 길어봤자 3개월에서 한 7, 8개월 안쪽이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거 쓰게 되면 연장하는데 또 내성이 발생돼 있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대장암의 40%에서 이 EGFR 양성 플러스 또 라스 변이가 있으면 정말 이게 또 악성암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요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게 계피, 담배불, 상국, 약수. 그 다음에 또 성분은 우르솔산인데 이게 사과 껍질이라든가 로즈마리, 향신료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랑긴산이라고 이 성분이 또 이제 이 케이러스라는 어떤 변이를 갖다가 억제를 하는데 바로 거기에 프로폴리스, 요 벌집 같은 데 많이 들어가 있고요. 통증 많이 염증, 통증 많이 감춰주는 잘 아실 거예요. 프로폴리스. 그래서 요게 이제 갈랑긴산의 핵심 성분인데 요 액신을 활성화해서 라스를 억제한다는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라스 신호가 또 여러 가지 신호 경날이 있는데 거기서 핵 안에 들어가서 그 작용을 하는데 그 핵 부분에서 억제를 하는 게 바로 또 에피제닌이래요. 그래서 금우나 파슬리, 강황, 모카시에 요거를 또 활용해서,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필요에 따라 조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멀티 타겟팅이 되면서 단일 타겟팅에 대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P53 변이도 또 많이 수반이 된대요. 그럴 때 바로 레스페라토를 활용해서, 근데 이 레스페라토는요 알로에하고 적포도주 많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니스테인, 청국장, 갈근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 EGCG, 이거 카테킨 녹차 축축물이라는 뜻입니다. 요것도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장암의 경우 이 HSP70이라는 어떤 단백질이 많이 이렇게 그 표시로 나타나는데, 요게 뭐냐면 암세포 사멸을 억제를 한대요. 그러니까 또 암이 증식될 수 있는 요게 많이 표출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스트레스나 항암제 사용 시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 물질이 활성화되는데, 바로 또 이 물질을 억제하는 게 바로 케르스텐이래요. 그래서 적양파, 케일, 삼백초 등의 를 활용해서 이걸 억제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구체적인 천연물 표적 치료제에 대해서 케이스별로 조금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제 이해를 해야 되지만 또 일반적인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줄기세포암을 억제하려면 BRM270 등 이거를 기본으로 깔면서 맞춤형 다중 표적 치료, 지금 살펴본 이런 것들 있죠. 상황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가장 효율적인 것들을 선택을 해서 다중 표적 치료제에 하게 되면 대응이 기존 항암제 치료의 한계라든가, 혹은 기존 항암제들이요 충분히 종류가 많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암병 종류의 다양성은 많은데 요게 커버할 수 있는 종류는 또 몇 개 없어요. 또 요게 돼도 몇 개 또 커버율이 별로 안 되니까 그런 한계를 막아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천연물 표적 치료제하고 천연물 유전자 분화요법이라는 거, 그거 꼭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또 이제 일반상으로 설명해요. 암세포가 또 일반 세포하고 다른 게 뭐냐, 철분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철분을 좀 억제해 줘야 되는데, 대신에 칼슘은 내가 알기로는 암세포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철분을 억제해 주려면 그 물질이 뭐냐면 강황 속에 커큐민이라든가 엉겅퀴 속에 실리빈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 엉겅퀴가 뭐냐면 그 엉겅퀴 뿌리라 그랬고, 저 밀키시슬인가 뭐 그거 그런 종류인데, 요게 또 항암 효과가 되게 좋고요. 이게 저산소 상황도 개선시켜주고 되게 영양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식, 빨간 육고기를 먹으면 그 철분, 우리 알다시피 적혈구에는 철분이 많잖아요, 햄 속에. 그래서 고기를 갖다 암 환자도 고기 좀 억제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 철분 억제 섭취를 줄이려고. 당연히 뭐 철분 흡수제 뭐 이런 거를 좀 자제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페로토시스라 그래갖고요, 암세포가 철분이 많잖아요. 이 철분이 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아르테수네이트라는 그 개똥쑥에서 축출한 말라리아 치료제 있거든요. 그 성분은 철분이 많은 암세포에만 들어가서 활성산소로 엄청 증폭시켜서 암을 갖다 오히려 더
공격해서 죽여버리는 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더 철분을 갖다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작전에 따라서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암은 젖산 증가가 돼 있기 때문에 젖산 증가되면 아까도 저번에 얘기했지만 내가 산소화라 그랬죠. 그래서 젖산이 증가된 탄산수소 나트륨, 소다라 그랬죠. 요게 이제 이 산성을 갖다가 젖산의 산성도를 꺼주는 거. 그래서 요것도 항암 치료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신김치 자체도 이 젖산의 어떤 산성도를 많이 다운시켜 준대요. 그 다음에 또 칼륨을 이용해도 다운시켜 주고요. 그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세포를 또 억제하려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암세포의 전이 과정을 또 억제해야 되거든요. 그럼 전이 과정을 억제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제 일반 세포는 이게 떨어져나 독립적으로 되면 얘네들이 죽어버리거든요. 근데 암세포는 EMT라 그래갖고 상피 간역 변형이라는 어떤 식으로 돼서 탈출이 돼도요. 그 암세포를 보호하는 활성산소가 많기 때문에 암세포가 독립생존을 하는데 죽질 않는데 하나 독립돼도 그때 필요한 게 바로 항산화 물질이 그걸 억제를 한대요. 그래서 항산화 물질, 파이토케미칼이죠. 대표. 그 다음에 미네랄, 비타민 C, 뭐 A, 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아연도 그렇고 녹즙, 바로 파이토케미칼. 이걸로 일단 2단계, 바로 활성산소가 암세포가 독립적으로 떨어져 나서 걔를 억제하는 단계 어떤 물질들은 바로 이런 관계로 전략을 짜고요. 그 다음에 또 암이 이렇게 전이가 되려면 혈관을 통해서 제일 많이 전이가 되거든요. 림프관들 통해서도 전파가 되고, 그러려면 이 혈관 침투 이거를 억제해야 되거든요. 그거 억제하려면 탄닌 성분이 많이 든 어떤 자주 먹게 되면 그게 탄닌 성분이 많이 약간 떫은 있죠. 그래서 감잎차라든가 밤 속의 껍질, 밤의 속껍질 있죠. 그 다음에 도토리가 떨죠. 그런 걸 먹으면 혈관을 수축을 시키니까 얘네들이 그 틈들이 좁아지고 못 침투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바로 혈관 침투를 억제하는 성분이고, 바로 또 천연물에는 알로에라든가 또 선악초, 오베자 요런 데 다 떨떠름하는 성분들입니다. 요게 많이 들어서 요걸 또 가지고 전략을 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액 속의 대식세포 강화. 왜냐면 또 일단 혈관을 통과해서 혈관 속에 이제 암세포가 떠다니면 혈관 속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특히 대표적인 게 대식세포잖아요. 걔네들이 또 얘네들을 감시를 해서 또 커버하고 있는 거는 되게 많이 커버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커버할 수 있는 대식세포를 강화하는 게 좋겠죠. 면역 올리는 거. 근데 그게 되게 쓴약 성분이 좋은데 보통 후추, 고추, 겨자, 마늘, 파 등 양념류에 그게 많대요. 그래서 그럴 때 또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먹어주면 좋겠죠. 그렇게 또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암이 자리를 잡고 저기 하려면 확산이 되면 또 신생혈관을 많이 영양 공급을 해서 신생혈관을 많이 만드는데, 그때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게 보통 아바스틴이라는 표적제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것도 내성이 한 3개월 이상 얼마 못 가요. 금방 내성 생기거든요. 그걸 또 막을 때 레스베라트롤을 물질이 이제 이거를 또 대신할 수 있는데 바로 알로에, 적포도죠. 이 레스베라트롤 되게 많이 반복되죠. 그 다음에 바이칼린, 황금.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많이 반복될수록 좋은 약재들입니다. 암을 갖다 전략을 짜는데 그런 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NN23 단백질 양성 같은 경우는 이제 온지버섯을 쓰는데 바로 온지버섯에 폴리사카라이드라는 성분이 바로 이런 단백질을 억제를 해준대요. 바로 이런 어떤 단백질이 또 생기면 혈관 신생이 또 이렇게 촉진이 되는 건데 이걸 억제해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요 파이토케미컬인데 요거는 이제 보통 파이토케미컬 하면은 항산화 작용,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 그 다음에 면역 조율 작용, 항암 작용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요 이제 마늘 속에는 이제 알리신이라는 게 있고요. 양파 많이 나왔죠. 퀘르세틴, 샐러리에는 누테올린이라는 성분, 당근에는 베타카로틴, 토마토에는 라이코펜 많이 들어보셨죠?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십자가 때는 설포라판과 바로 인돌3 카비놀 이게 있어서 항암 치료할 때는 아주 필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황, 커큐민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저번에 내가 셀시그널 때 엄청 많이 그 신호들 많이 해서 아주 작용들 되게 많죠. 만성 모든 대사증에 다 연관됐죠. 그 다음에 이제 파슬리, 에피제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알로에는 레스페라트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어디냐, 이상 BRM 연구소 박양효 씨라는 분이 계신데, 유튜브 동영상에 활명TV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연은혜의 원장 조병식 TV의 조병식 원장님이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거를 중심으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정리했어요. 제가 유튜브를 자주 이렇게 보는데 되게 유튜브에도 보면 옥석이 너무 많아갖고 진짜 좋은 거 가려내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분들 거 상당히 너무너무 좋은 어떤 뜻이 있고 실제 실효성이 있는 어떤 유효한 면이 있어서 제가 특별히 좀 관심 갖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분들은 상관없이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또 한 건데, 일단 천연물 표적 치료제인데, 라스 유전자 표적으로 하는 천연물이 뭐가 있냐면, 아까 노봉방 벌집, 요게 뭐냐면 프로폴리스가 여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고량간이라는 저희 한약재 있거든요. 요게 바로 라스 유전자 변이가 된 암에 이런 성분들을 많이 써주게 하면 얘네들이 억제가 돼서 표적 치료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PI3K 에크트 많이 나왔죠. 증식신호, 대표적인 증식신호, 암에 아주 제일 중요한 엠토르까지 해서 이 표적 천연물을 어디에 많이 있느냐, 작두콩이라든가 갈근, 삼백초, 호정근, 금은화, 요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3, 이 염증, 아주 대표적인 염증 신호 전달 경로 억제하는 거는 과르군, 단삼, 후박, 절영. 그 다음에 피푸텐이라는 거 내가 저번에 엄청 얘기했죠. 이거를 또 억제하는 게 암을 억제하는 거거든요. 이 천연물에는 알로에, 결명자, 양파, 삼백초, 갈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NF-카파비 표적 천연물은 바로 삼백초, 양파, 사각껍질, 현계, 하고초, 청피, 감태. 그 외에 이거 하는 건 되게 많습니다. 저번에 내가 인삼하고 황기도 얘기 들었었고요. 황기, 그 다음에 황금, 황련 다 얘기 들었어요. 이거 억제하는 건 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런 어떤 성분들을 어떤 요점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 이 조합을 해가면서 암을 갖다가 암 치료에 대한 전략을 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러려면 이 암이 어떤 표적, 주로 어떤 유전자 변이와 어떤 표적을 갖고 있는가를 먼저 파악해서 암의 속성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때 지금 최첨단적으로 나온 게 기술이 뭐냐면 차세대 염기 서열 검사라는 NGS라는 검사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꼭 필히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사실 어떤 병원에서 암 치료하는 데서도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표적 치료제 뭘 쓸 건지, 수술로 할 건지 모든 전략을 짜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저희도 어떤 전략을 짤 때 아주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이제 병원에 의존해서, 제가 양방병원 제일 부러운 건 뭐냐면 이 검사기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일 부러워요. 예, 그래서 치료법은 좀 한계가 있지만 그런 검사기기들은 양방 어떤 과학기술 이런 쪽으로 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내 귀한 생명을 막연한데 민간요법 누가 못 먹고 좋아졌다니까 그거 따라한다든가 이러면 낭패보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내 생명을 유지를 하려면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를 좀 더 최대한 데이터를 확보를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확실하잖아요. 그나마라도. 그렇게 확실히 해도 참 넘기 힘든 게 암 치료의 어떤 접근 방식들인데, 그래서 요거 꼭 같이 현대의학 기술들을 너무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 저도 한의사지만 정말 이게 소중하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답은 역시 자연과 조물주가 주신 최고의 명의인 몸의 자연 치유력, 이거를 강화하는 데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표적 치료제 약물적인 개념은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암이 발생될 수 있는 몸의 환경을 갖다가 만드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이미 발생된 건 이런 전략을 짜고, 대신에 암은 이미 발생이 되면 너무 난치중에 치료가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살펴봤듯이. 복잡하니까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려면 식이요법이라든가 몸의 어떤 먹거리, 우리 습관을 갖다가 암이 발생되지 않는 어떤 생활 습관으로 바꿔서 아예 원천 제공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거에 대한 동영상은 제가 암과 대사진에 대한 악화 촉진 요인들 같은 것도 동영상 이미 올렸으니까 그거를 핵심 근간으로 해서 잘 살들을 붙여가면서 나름대로 치료 전략을 잘 짜시기, 예방 전략과 치료 전략을 잘 짜시기 바라고요.
암은 이미 걸려버리면 정말 치료가 난해하고 그러니까요. 예방하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하고 최선이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먼저 동영상 올려드린 암과 대사질환에 대한 동영상 보고 또 보시면서 생활 습관을 완전히 고쳐버리시길 바라고요. 또 이미 또 암에 걸렸으면 또 막막하잖아요. 현대의학에서 또 답이 있는 경우는 좋은데 또 답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한번 또 참고해 보면서 좋은 어떤 그 치료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